시절을 같이 보내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었는데 제가 그 방송기자들이 보는 잡지에 지금 편집장을 하고 계신 분이 MBC 해직 기자이신 박성호 선배세요. 근데 워낙 거기도 글 이렇게 써주고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이 나셨대요. 그 후에 특집이 뭐 외부에서 바라본 기자. 그럼 제목이 좋은 기자, 나쁜 기자, 이상한 기자. 네. 그래서 취재원이 바라본 기자가 이제 그 후에 특집이었고 이제 저한테 글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적었더니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혹시 뭐 언론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걸로 정했어요. 혹시 제목 이거 보고 생각하신 거 아니나요? 맞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언론사에서 제가 뜻한 바가 있었지만 그 언론사라는 틀에서는 그게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회사를 한 5년을 다니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와서는 제가 어쨌든 지금은 아름다운 재단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제가 그래도 잘난 척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그래도 여러분도 오셨는데 돈 아깝진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잘난 척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잠깐만, 스포츠 매거진 고정 패널이요? 잠깐 했었어요. 저도 스포츠 매거진 전 선수로 나갔었는데. 씨름 선수. 진짜 그 만나는 적 있으신가? 제가 그거를 오래 못했어요. 제가 그거를 한 달 조금 하다가 파업이 시작되는 바람에 장기간의 파업이 시작되는 바람에 출연료도 주시고 되게 좋았는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원자연 씨가 진행하는 거예요? 네? 원자연 씨가 지금 파업 이후에 원자연 씨가 그 전에 하는 감옥에서도 스포츠 매거진 나왔었고 감옥에 그 시간에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씨름 선수. 저는 사실은 원래 꿈이 기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범대를 나왔고 역사 전공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국사학과 대학원을 가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 제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때부터 막 구하기 시작했어요. 4학년 때. 그래서 대기업들을 다 냈는데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대기업이 안 되고 마지막에 언론사도 한번 내볼까 해서 낸 데가 MBC. 덜컥 죄송합니다. 네, 내볼까 해서 냈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MBC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스카우트를 하시고 몇 년 준비하시고 뭐 MBC가 되게 뭐 선방에 저기 직장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 시켜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몇 년 공부해야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직장이지. 재연소는 그게 제가 24살에 2007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24살이었고요. 그래서 그 해 동기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렸었어요. 참고로 그게 제가 최고령. 31살. 많이 물을 먹었습니다. 최연소라고 밥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고 싶어서 노력을 입사를 하면서 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2008년도에 방송기자상이 아마 이때 처음 생겼을 거예요. 첫 번째 기획취재 부분을 또 수상을 하는. 기억부터 하셨어요. 이거는 받은 적이 없어요. 사회부 생활을 계속 오래 하다가 이제 스포츠부로 가서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스포츠 매거진 고정 패널로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출연을 하다가 한 달여 만에 장기 파업에 MBC가 들어가는 바람에 재밌었는데도 못하게 됐고
나와서는 작년 7월에 나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좀 쉬다가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 공채 공고가 나서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100대 1의 경쟁, 요즘 좀 NGO들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이름 한번 들어본 NGO면 더욱더. 네. 저는 몰랐는데도 100대 1이었던 것이고요. 그럼 모든 시험 봤다면 시험의 여왕. 같은 거. 그래서 오늘은 뭐 워낙 다양한 분들 모셨기 때문에 저의 뭐 합격 비법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어떻게 얘가 붙었나 이런 거는 이제 언론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저기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되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쉽게 붙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잘난 척을 끝내고 오늘의 키워드 생각을 하다가요. 다음 세상과 다음 언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생각했어요. 용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굉장히 갖기가 어렵고 하지만 한 번 딱 용기를 내면은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쉬워지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키워드를 이렇게 주고요. 산만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나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MBC라는 데는 정말 대한민국 언론에 어찌 보면은 좀 정점에 있는 데인 것 같아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상당히 뭐 방송 3사 중에서는 뭐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특히 뭐 제가 촛불 집회할 때는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취재를 나가면 MBC 기자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와 MBC다 이러면서 길을 이렇게 확 터줘요. 저희가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 기적 같은 그런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참고로 그때 SBS는 시방세다에서 막 욕하고 그런 벌칙을 많이 막 받았어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저는 천방지축 24살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기자라는 거에 대한 환상도 없이 그냥 던져져서 제가 겪어본 그 언론계라는 세상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선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직이 굉장히 좀 후졌어요. 저는 입이 좀 거칠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왔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선배들이 바로 믿기서 선배를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그 수습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불렀어요. 근데 정장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뭐 잠깐 주말에 잠깐 나오는 건데 근데 저는 그때 정장이 없었어요. 취직용으로 준비한 거 딱 한 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드라이를 맡겨갖고 입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바지를 입고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깔끔한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딱 갔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쫙 팔짱을 끼고 쫙 모여가지고 서 계시고 저희 그때 동기가 8명이었는데 쫙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었어요. 다 다른 동기들은 정장을 입고 왔겠죠? 저한테 왜 청바지를 입었냐고 엄청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장이 없고 한 벌 있는 걸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자 선배 2명, 남자 선배 2명 있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막 갖가지 옷들을 막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눈을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남자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막 남자 선배가 던지는 뭐 라이터 막 이런 그 충격으로 시작을 해서 수습생활 내내 굉장히 좀 뭐랄까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그거를 이쪽에서는 뭐 기자로 제대로 저기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꼬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나고 보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군인은 그때 마치 부르셔가지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군대 조직은 잘 모르지만 군대보다도 조금 더 후지지 않나.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이걸 소통을 하고 싶어도 선배들이 너무 무섭고 내가 얘기를 하면 까일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하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점점 더 이 선배들, 그러니까 여기 언론사 문화에 젖어드는 것 같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정신도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선배가 돼서 후배를 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MBC도 방송사 중에서도 좀 심한 편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타사의 차원이. 그리고 언론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말 자기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방송사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가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송 기사는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정형화돼 있어요. 아주 틀에 박힌. 여러분들도 막 뉴스 보시다 보면 막 다음 멘트 예상되고 막 그러실 거예요. 뭐 너무 빤하잖아요. 뭐 어디 현장 나가면 기자가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들도 뭐 상당 부분 예상이 되실 거고 왜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막 놀이동산 가고 이런 것들 왜 똑같이 그냥 몇 년 전 거 그대로 틀어도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고민을 해서 제 기사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쭉 가져가면은 그게 여러 단계의 편집 과정을 거치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기사가 아예 그냥 새로 써지는 과정인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제 생각을 담아가지고 기사를 써서 제일 말단일 때는 이 기사를 바로 그 데스크한테 보낼 수가 없어요. 선배에게 보여줘야 돼요. 일진 선배가 내 기사를 봐요. 그럼 선배가 뭐뭐뭐뭐뭐 좀 야, 이상한 것 같아. 뭐 이거는 더 실제해봐. 아니면 이 부분 이렇게 붙여. 막 이렇게 해서 뭐 정 답답하면 뭐가 답답한지 잘 모르겠지만 정 답답하다 싶으면 자기가 막 일부러 붙여주고 그리고 그 기사가 바이스라는 사람에게 가요. 사회부의 구조상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고 바이스는 이제 경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보통 바이스라고 통칭을 하는데 바이스들은 보통 이제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기획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고 바이스가 보면서 또 이렇게 붙여요. 그 기사가 이제 데스크한테 가면은 데스크가 저를 이렇게 옆에 앉혀요. 데스크가 이렇게 자기 책상에 있고 저를 옆에 이렇게 불러갖고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던져진 제 기사만 딱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되게 터무니없는 질문도 많고 진짜 필요 없는데 이걸 알아봐라고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이제 부장에게 됩니다. 이제 사회부장이 최종적으로 제 기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장이 또 저를 옆에 불러 세워놓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붙입니다. 근데 부장의 가장 큰 저거는 기사 시간이에요. 방송사는 그 정해진 기사 시간을 어기게 되면 방송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사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기사 시간은 최근 트렌드는 앵커 멘트를 빼고 총 기사 길이가 1분 15초 정도예요. 그럼 거기에 인터뷰가 2개가 들어가는데 인터뷰 시간까지도 부장이 체크를 해요. 10초를 넘기면 안 돼요. 13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3초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업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져서 10초로 길다. 7초로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무덕무덕한 기사를 보고 이제 제 오디오를 읽으면서 너무 많은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이거는 내 글이 아니에요.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것만 내 글인 것 같고 사실은 다 그냥 다 고침. 근데 이게 말단들은 더 심한 거예요. 왜 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가 기자들을 뭐 수백 명을 겪어봤지만 연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생각이 깊거나 기사를 잘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차가 뭐 올라가면은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기자의 기사 웬만하면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생각이 반짝반짝하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1년차, 2년차의 기사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20년, 30년 묵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좀,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 세계에서 최근에 여성들이 점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자들을 뽑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실력만 가지고 기자들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거의 다 여자들이 뽑힌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는 뭐 다 얘기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 성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주잖아요. 그 윗단으로 갈수록 남자 기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자 기자들이 많아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정말 점수로 딱 따졌을 때는 여기자들이 뽑혀야 되는데 그 자신 나름의 그 내부의 선비가 있어서 올해는 뭐 여자는 그래 뭐 성적이 뭐 이 정도 나왔으니 그래도 3명은 뽑자. 나머지는 남자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공공연한 비밀처럼 가져오죠. 그렇게 해서 여자가 들어와서 여자가 기자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남는 길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유명하다는 여기자들은 대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앵커를 하시는 분들. 여기자가 성공하기 위한 1번은 앵커가 되는 거예요. 그 앵커가 되기 위해서 여기 기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나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기자 직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시집을 잘 가줘요. 이쪽으로 진지하게. 네.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여기자가 제가 봐온 여기자 세계에서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앵커가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려면은 남자들만 가는 남자들만의 세계의 부서에 가야 돼요. 예를 들면 기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부서는 법조랑 정치거든요. 법조보다는 정치거든요. 거기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조직에서도 이 여자 기자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자들이 남자 기자가 돼야 돼요. 남성화가 돼야 돼요. 법조나 정치를 가면은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뭐 검찰 조직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후진적이고 남성 중심도 마초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이 남자 기자처럼 똑같이 술을 마시고 선배 아니면 형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엉겨붙어서 친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여성성을 막 이용해가지고 저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자가 언론사에서 기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기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좀 조직에서는 뒤로 그거를 조직에서는 배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를 낳았으니 그래 뭐 사회부가 힘드니까 문화부로 보내주거든지 아니면 좀 더 몸이 편한 국제부로 가거나 경제부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자가 처음에 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의 그 꿈과 그런 것들이 좀 활짝 점점 더 꽃이 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말라 죽는 그런 거가 아닌가. 굉장히 그래서 성추행을 당하는 여기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메이저 언론사를 경험을 했는데 메이저 언론사랑 다르지 않은 그런 후진성은 똑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자들도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 기자님이라고 불리면 좋겠죠. 님자 붙여가지고 어디 가면은 홍보실에서 대접해주고 어쩌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겠죠. 경찰서만 가더라도 수습을 떼게 되면 형사과장부터 만나게 돼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경찰서장이랑 술을 마시고 예를 들어 경제부 가면은 사장단이랑 술을 마실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을 취재하기도 하고 정치부 가면은 더 그렇겠죠. 심지어는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 자신이 좀 사회적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일반 대중들의 의식이나 생각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법조나 정치부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저는 그거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었어요. 여러 선배들이 조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법조 너무 힘들거든요. 거의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랑 술 먹고 왜 가고 싶어 할까요? 저렇게 후지게 취재를 하는 부서에 왜 가고 싶어 할까요? 거기에 가서 내가 판검사들과 얘기를 하고 정치인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만나고 취재하고 이런 거를 통한 만족감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들은 가면 갈수록
그런 뭐 사회 뭐 복지 아이템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취재하는 거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아닌가. 특히 메이저 언론사들에게는 특히 방송에서는 이런 고민과 철학은 없고 남은 것은 시청률과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그런 것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면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 조직에서 생활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도 거기에 녹아들어서 편하게 생활을 했었으면은 지금은 정말 뭐 연봉 뭐 5, 6천을 받으면서 여름 휴가를 뭐 해외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겠죠. 돈을 맞아요 많이 주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처음에 초봉은 낮은데 점점 뭐 특히 수당들이 많으니까 괜찮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더 절실하게 느낀 게 제가 재단 들어와서 제 NGO라는 데를 들어와서 처음 월급 받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저가 나올 때 받았던 월급에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을 유명한 데 네. 100만 원대 초반을 받고 보면은 그다지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MBC 파워를 거치면서 여러 기자 공상들을 보고 MBC에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펼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노였어요. 아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언제 냈냐면 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MBC가 파업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1년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MBC가 파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1년에 거의 한 번꼴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최장기간 파업을 하고 그리고 파업이 끝난다는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파업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파업이 끝난 날짜가 정해지고 파업 끝나기 전날에 제가 국장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면 제가 동료들과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파업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파업이 끝나면서 사표를 냈었고요. 그때 국장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황원이라는 사람 국장이었어요. 국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사표를 내니까 좋았겠죠. 파업에 참가한 기자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별로 말리지도 않고 참 좋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의 뭐 시험도 많이 뽑았는데 너가 말하는 거나 너의 뭐 표정을 보니 내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사표를 격쪽 갔더니 정말 그날부로 사표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MBC가 빠른 소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돼서 월판에 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어디 딴 데 가겠다라는 걸 결정하지 않은 채로 근데 제가 사표를 낸다라는 거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름 MBC 사회에서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사에 들어와서 기자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방송 3사 어느 선배가 비교를 했대요. 퇴사자들을 비교를 했는데 MBC는 몇 년, 10몇 년 동안인가? 그만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KBS도 있고 SBS도 있어. 이렇게 지금 안락한 곳을 그냥 빼치고 이렇게 화호 벌판에 섰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퇴직금 많이 받아주고 왔어요. 그래서 대출금 갔는데 기억이 나네요. 작년에 제가 그랬네요. 나와서 느낀 것들이 더 저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모과 오렌지 얼그레이. 자, 모과 네. 얼그레이가 여기 얼그레이가 리플 아예 리플 아이 이게 뭐야? 아까 시키신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리플 뭐 이게 뭔데?
F는 I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I라고 써 있어요. 맞는 거 맞는 사람. I가 이건 I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시켰는데 너 아이스. 이게 카페라떼 아니야 혹시? 그건 라떼 이게 라떼인데. 이거 라떼가 얼굴이 이거 원래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얼굴에는 안 뜨거운 거. 창업을 저거 아니야? 난 바닐라. 다 들고 오기 힘들어서 뭔가 진짜 어려운데. 남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누구 거죠? 잘못 시킨 거 같은데 이거. 갑자기 강연 중에. 줘봐. 아, 진성이 하나 주고 진성이 하나 먹고. 그래. 그냥 마셔. 아메리카노 똑같아. 들어가면 똑같아. 그냥. 진석 씨 가서 얘기하세요. 카운터 이거 가지고 가.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얘기하세요. 이거 먹고. 원래 뭐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 그래. 계산만 잘해요. 진짜. 네. 백주고 페네콘 받았던 것까지 너무 좋았다. 대출도 해결하고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한 가지 결심을 또 한 게 보통은 그냥 뭐 그만두면 나중에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잘 그만두는 게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 성격이 약간 좀 더러운 게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조용히 나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결심을 했어요. 내 정말 논문 한 편을 쓰고 이거를 모두가 보는 그룹에 띄우고 나가리라 결심을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논문까지는 좀 어려워요.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좀 쪼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 A4용지를 몇 장 세네 장 분량에 제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담아가지고 그거를 기자들이 쓰는 그런 블루베어 같은 곳에다가 게시판에 띄웠어요.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이 후배들이 많은 연락을 주셨죠. 그냥 조용히 나가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데요, 이거? 일단 더 봐. 그럼 더 봐. 그럼 네 건 시켰고. 내가 주겠대요, 지금. 그때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많은 선배들이 그거를 프린트까지 해서 밑줄까지 치면서 그거를 많이 보셨대요. 그러면서 네가 고민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게 너무 많이 미안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제가 되게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뭐 제 위에 수많은 선배들을 다 까는 얘기들을 거기에 많이 적어서 던지고 나온 거지만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만둔 것도 잘 한 것 같고 아직까지 후회 안 한 걸로 봐서 잘 안 보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돌이라도 하나 받아라 이렇게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참 후회 없이 잘 기자 생활 5년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판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느낀 게 저는 그동안 정말 세상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잘 알아 라는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그런 반감도 있었어요. 내가 니들보다는 고생도 더 많이 해봤고 내가 더 많이 알아 자식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28세? 뭐 이렇게였죠. 근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딱 벌판에 서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안락한 또 삶을 살고 있었다. 저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일 처음 느낀 게 제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5년 동안의 기자 경력을 가지고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NGO였어요. 원래부터 이제 NGO에서 일하고 싶었던 게 있어갖고 나와서 이것저것 NGO들을 보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NGO에서 뽑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왜 경력이 너무 달랐어요. 그쪽에서 원하는 경력에 제가 한 개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5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면서 자기 개발을 거의 할 시간이 없거든요.
기자들은 사실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기가 스스로 정말 악착같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냥 멍하게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살면서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토익 점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뭐 국제보호단체 이런 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한동안은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사회복지 그 인터넷 강의를 듣고 막 이럴 때였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 실업을 내가 그동안은 말만 했었는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 막막함, 그 처절함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방세 걱정을 하면서 다음 달은 어떡하지? 뭐 이런 그 통장 잔고를 까먹으면서 사는 그 기분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되게 우물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뭐 운이 되게 좋게도 아름다운 재단에 들어가서는 이제 기부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소외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특히 저희 재단은 문예 사업만을 하고 있고 이런 사회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제가 알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나의 고정관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저희 재단에서 이제 하는 사업 중에 그 이른둥이 미숙아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저희 재단에서 처음 이제 시작한 사업이었고 지금은 정부 지원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아이들은 대부분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장애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성장하면서 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 몸에 맞춘 거를 해야 되고 이런 재활 장구 같은 것도 일일이 다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싼 게 300만 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집에 그 기자분이 인터뷰하는 데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 집은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처음에는 중산층으로 되게 잘 살던 집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산층일 때는 정말 남편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의 재활에 매달리는 이런 삶을 사는데 아무런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차상위 계층이 되니까 그나마 일부러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차상위, 내가 정말 진짜 가난해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어요. 우리는 그냥 뭐 제가 취재할 때도 뭐 차상위 계층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취재를 하려고 했었고 그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면서 살았었던 거죠. 이런 좀 터무니없는 기준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는 물질적 가치만으로 딱 놓고 보는 일방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구나. 그거는 사회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취업하기 위한 스펙부터 시작해서 정말 딱 수치화되어 있고 계량화되어 있는 것들만 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제가 재단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놀라운 게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여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해요. 그러면 보통은 지역아동센터 단위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류들이 올라오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트래블러스 웹이라는 공정여행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해서 최종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세계에도 그런 빈부격차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아동센터들 중에서도 정부 보조를 받고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받는 것들은 선생님들도 많고 빵빵하니까 서류를 굉장히 잘 갖춰서 내시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멋들어진 기획서를 낼 수 없잖아요. 여행 기획서를 냈거든요. 뭐 여행을 애들이 해봤어야 기획서를 쓰죠. 근데 선생님들이 다 해준 멋있는 기획서를 탁 내면은 저희는 그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면 자꾸 소외되는 이런 데 서류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지역아동 센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트래블러스 맵에서는 그런 이렇게 막 사업 따내고 이런 지역아동 센터들을 헌터라고 불러요. 물론 그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는 알고 우리 지역아동 센터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더 소외되는 계층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래블러스 맵의 제안으로 올해 이제 비기획 팀을 2팀을 선정을 했어요. 비기획이라는 거는 이제 기획서는 받지 않고 여행지만 딱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왜 여행을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필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읽는데 좀 눈물이 나요. 아이들의 그런 정말 여행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여행에 대한 경험은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이 전부인 아이들인데 여행을 가서 꿈을 너무 찾고 싶다. 다들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그래, 아이들이 여행 가서 정말 이렇게 꿈을 가지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여행 같이 만드는 거에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꿈을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만들지 않은 채 꿈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아이들이 꿈이 생기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도 그 꿈에 대한 강박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는 해주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너는 뭐 꿈을 정해 라고 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좀 내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획서 하나 지원해주기 위한 기획서 하나 봤는데도 그런 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뭐 예를 들기는 했지만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일반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각자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 보고 그 일방적인 기준이나 틀을 깨고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으면은 계속 요 기준, 틀 속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름다운 재단에 와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비기획이라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예요. 비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아이들을 뽑을 것이며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여행 가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너무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4주간의 워크숍을 끝내고 진짜 자기 손으로 여행을 만들어서 일정 예산 다 짜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만족도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단계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아까 언론계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걸 고민할 그 틈이 없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MBC에서도 살면서 처음 한 2년은 그냥 멍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때가 그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2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막 살도 엄청 많이 찌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와서도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물론 여유가 없다라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어그러지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지금도 저는 재단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한 단계를 뛰어넘는 과정은 또 되게 극적인 것 같아요. 예컨대 보육시설을 다니던 학생들은 만 18세가 되면 그 고아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보육시설을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되고 몇 년 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데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서 몇 년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낮아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지금 너무 버거워요. 꿈이 있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 친구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재단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적을 보지 않아요. 네, 성적 기준이 없어요. 다만 이 아이가 이 학비를 받아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해서 학비 1년치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학기를 입금해주기 위해서 이 애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얘는 두려운 거예요. 학점이 제대로 안 나와서 내가 장학금을 못 받겠다. 그래서 연락 두절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성적을 보지 않는다, 얘를 해주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용기를 내서 저희 그 사업 담당하시는 간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성적이 이러저러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너무나 힘겨운 시기였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진짜 잘 해보겠다. 네, 나는 정말 너무 이렇게 막 구구절절 감동인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그 친구가 지금 대학생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기존에 얽매이지 않고 이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 얼마든지 해봐 라고 판을 깔아줬을 때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분위기라는 게 확 달라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간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좀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도 이렇게 좀 판을 깔아줄 수 있고 여유를 줄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꿈을 주는 게 아니라 꿈을 주라고 꿈을 만들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을 갖고요. 제가 지금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뭐 씨앗 한 톨만큼이라도 제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는 있는데요. 다음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할 때는 그게 저기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되면은 진짜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망할 새누리당이 집권했는데 MBC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좀 슬픈 게 그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나의 그 삶이 너무 좀 피폐해져요. 내가 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는 나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는 참 우리 사회의 기반이 취약한 거기도 하지만 세상을 누가 바꾸고 누가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저 위에 분들이 하시는 거다라는 인식이 우리부터도 팽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재단에서 일을 한 자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재단에서 2007년인가요? 2008년 참여연대하고 같이 했던 캠페인 중에 반전단수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전기를 남겨놓고 전기를 끊지만 그때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사에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집에 불이 나서 죽은 가족의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모금도 물론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인식, 사람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캠페인을 했고 거기에 수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고 여론이 일면서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냉장고나 TV라든지 최소한의 전기는 남겨놓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전기를 못 냈을 때, 네. 전기를 끊을 때 그래도 최소한 남겨야 된다. 네, 정말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남겨놓고 끊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저희 최근에 했던 이제 캠페인 중에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어떤 이슈를 제기를 했냐면 아동 보육시설,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방값이 한 끼에 1,520원이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1,420원이었다가 100원 올라서 1,520원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00원을 가지고 뭐를 사 먹을 수 있겠어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있다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를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를 통해서 보육시설에 식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모금으로 시작을 하면서 같이 이슈 제기를 들어가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배우 유아인 씨도 막 7,700만 원이나 기부해주시고 막 엄청 나름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아동복지협회에 소속된 보육시설의 기관장들이 그냥 팔짱 끼고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육시설들이 너무 문매를 많이 맞잖아요. 뭐 아동을 학대하네, 뭐 어쩌네.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면은 에이 너네 뒷돈으로 다 챙기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단이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게 이슈화를 시키고 여론을 움직이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공청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감동받았던 게 200석인가 하는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국회의 회의실이었는데 300분이 넘게 오신 거예요. 전국에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표가 있으니까. 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 그 식비가 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는 어린이들에게는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소외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설의 기관장들이 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5명, 6명가가 쫙 와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적정 급식비는 3,200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수준이었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경 예산 안에서 그 인상이 확 됐어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크게 인상이 돼서 2,069원인가? 1,520원인가? 그게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이 아이들의 식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돼서 그러니까 시설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돼서 그 같은 기준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뭐 노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받거든요. 이 아이들의 식비가 오르면서 모든 시설이 다 오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그 시설 생활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노인, 아동 다 합쳐서 9만 명. 9만 명의 식비가 올랐던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선뜻 나서서 하지 못했던 거를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그 밑단에서 계속 조금씩 좋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많은 노력과 꿈들이 모여서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 정치인들은 그런 여론에 부응하는 사실 사람들이고 거기에 맞춰주려는 정치인을 계속 하기 위해 맞춰주려는 사람들이고 사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가. 그건 그냥 자기 그냥 삶이라고 생각해요.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생활 수급비의 일부를 떼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기업들처럼 뭐 세금 혜택 받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자발적인 동기, 내 이웃이 조금 더 이렇게 불쌍한, 저희는 불쌍하다는 말은 좀 쓰기 싫어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밑바닥에서 끌어나오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작은 사연들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감동을 받아요. 다음 세상은 정말 이런 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참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그때에 제가 했던 용기들이 많은 저의 삶을 갖고 온 거, 그런 건강한 용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방송국에는 의외로 여러 가지 여성들이 부당하게 겪는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뭐 피해자이고 특히 비정규직이나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온 AD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2년 계약직으로 들어오거든요.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이 친구들은 당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MBC는 뭐 조직원의 90% 이상이 노조원이지만 이 친구들은 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우린 지금까지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파업 기간 중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AD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어떤 모 데스크에게 굉장히 이렇게 추잡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그 데스크가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뭐 술을 사주면서 여러 가지 납뜨거운 짓들을 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걸 그냥 굉장히 불쾌한 기억으로만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고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거를 나는 이런 피해자였어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이런 분위기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2차 하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진상조사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저 멀리 계시다가 뭐 지금 시합을 바뀌나요? 지역은 아니고 수도권에 수도권. 있었다가요. 결국 뭐 다시 징계 기간 끝나고 돌아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이건 저의 한 가지 뿌듯함인데, 그 이후로 그렇게 AD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 기자들도 그렇지만 자기 조직에서 어떠한 뭐 시끌벅적한 일들로 주목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무슨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막 왜 그랬니 뭐 이런 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강단 있게 밀고 나갔을 때 그 결과는 뭐 100%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절반 이상은 워낙 제가 처음에 추구하려고 했던 거를 성취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아이들만 좋은 게 아니라 AD들, 그러니까 저랑 친한 AD 몇 명이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모든 AD들, 행정 보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건강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저의 어찌 보면 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성격에서 시작된 그래서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어려워하시고.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까짓 거 뭐 있나요? 조직에서 어느 정도 불편한 사람으로 찍히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살아보니까 제가 2년 동안 했었던 조직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생활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재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이사장님이 저한테 저 불만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들고 말기 불편하시는데,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을 한 번을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불편함도 안 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참고 묻고 갔을 때는 결국은 나는 스스로 그 상황을 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좋게 포장하는 것도 있어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면 사실 뭐 아니었어. 그래 뭐 그 정도면 뭐 사실 심각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꾸 그냥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그런 안 좋은 문화에 대한 면죄부를 자꾸만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깨부시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참 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도 난 저 사람에게 뭐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 라든지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어. 저 사람이라면 들어줄 것 같아. 해결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함께 해줄 것 같아. 나는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MBC라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에 다녔지만 너무 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그 패턴들이 있어요. 내가 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때는 이 부서를 가야 돼요. 몇 년 차 때는 이 부서를 가고 이 부서를 거쳐가고 내가 특파원을 가고 돌아오면 어떤 부서에 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부서의 부장을 반드시 거쳐야만 내가 보도국의 국장을 할 수 있고 보도국의 국장을 해야만 내가 무슨 지역사 사장이라도 할 수 있고 지역사 사장이 돼야 내가 나중에 MBC 사장의 도전이라도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 사실 지금도 MBC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아웅다웅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분노였지만 지금은 좀 동정을 하게 됐어요. 참 안타깝게 사는구나. 저러고 그냥 지역사 뭐 MBC 사장을 심지어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뭘 하고 있을까? 그러게요. 엄디 없이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 어디에서 재단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었어요. 저는 제 목표는 제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뻔한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뻔하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 말로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 MBC 문술 같은 거 칠 때도 저는 이렇게 책 보고 구절이나 이런 거 잘 못 외워요. 못 외우고 막 철학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 안에 있는 제 철학이고 사실 니체나 뭐 하버마스 이런 사람도 저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읽은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용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용기들이 모여서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실 사람의 삶이 좀 많이 무추해지잖아요. 저도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가면은 정말 내 위에 뭐 윗사람이 뭐 나한테 뭐 일을 시켰을 때 불만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난 쟤랑 일하기 싫은데 말면서 짜증도 나고 일상적인 생활은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뭐 유추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중에 나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해보면 이렇게 팍팍 그냥 던지면서 살면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얻을 기회는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살면은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말을 저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도 위축 들거든요. 처음에 저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계속 고민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쓰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막 이랬어요. 다 관사들이 다 보인 자리였는데 저 말에는 내가 너무 이의를 달고 싶을 때 얘기를 할까 말까 싶었는데 손을 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문구가 확 터져갖고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말해요. 인생이 누구예요 지금? 예종석 이내를 바꿔주시죠. 천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닌 줄 알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듣고 보니 역시 또 일단 늦게 오신 분들 소개 좀 마저 드릴게요. 우리 이영화 씨인가요? 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여기다 올려놓고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A4에서 뭐 3장, 4장 궁금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내부 서버라서 제가 지금은 그 완전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못 들어요. 써본 개인 컴퓨터에 그게 없어요? 필요하시면은 제가 네. 저희 다닌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같이 네. 공유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메일 주시면 뭐. 유명한. 그럼 그 7월달에 퇴사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은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올해 11월에 그해 11월. 4개월. 몰랐죠. 백수였죠. 7년 쉬어요. 온몸으로 느꼈어요. 통장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김구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저는 딱 하나에 꽂혔어요. 그 사람의 꿈이 3가지가 있는데 뭐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 뭐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오로지 갖고 싶은 게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해 주셨던 그 내용이 저는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본인의 철학 그런 철학을 많이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저는 이제 이 사회가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열심히 한창 인력풀을 갑자기 훅 들어왔어. 일단 저걸 주문하셨어요? 주문하셨어요? 저요? 아, 주문했어요? 꼭 해야 됩니다. 시간당 연장료까지 하셔야 돼요. 나 형이랑 먹어요. 아니, 들어가서 꼭 주문하면 이렇게 연장료까지 8,000원 하셔야 됩니다. 알죠? 완벽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음료수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일단 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분이 모아서 답변하시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정치인의 꿈은 없어요.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좋은 얘기는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라는 게 제가 되게 그냥 없는 집에서 없이 살아왔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진짜 좋은 대학을 정말 소가
깔끔 탁 치다가 쥐를 잡은 것처럼 보는 대학에 정말 엄격결에 들어갔고요. MBC도 엄격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살았지만 저는 저의 실제 삶은 엘리트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당신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엘리트들의 삶이 또 어떤 건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그 양쪽 그 사이에 있는 약간 회색지대 거기에 인천에서 용난 여자. 사람이 아닌가. 계룡녀. 지금 그 돌단. 계룡녀. 원래 집이 어디셨어요? 저 대구. 아, 대구예요? 대구 여자 대기업 어디 지원하시나요? 갑자기. 대기업 다 서류 거의 다 아니 근데 못 넣은 데는 삼성 막 이런 데는 거의 제가 저의 학점도 알고 알지 않습니까? 토익 성적이 어떠면서 어떻게 어떻게? 탭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토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700점 이 정도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거의 없죠. 무통으로 MBC 들어가. 박한상. 네, 그 NGO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의외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닫혀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NGO에서는 열려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박봉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잘못되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닫혀있는 모습들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하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생활을 하시던 것에서 회의 같은 걸 느끼셨는데 NGO에서도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술 한잔 할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셨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6개월을 일을 하면서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그 선의로 이 세상에 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신경이 굉장히 투철한데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탁 닫혀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글을 써고 이렇게 방송 뉴스를 만들고 어쨌든 대중에 조금 더 접점이 가 있었죠. 그래서 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반 기부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도 그분들은 굉장히 날석에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좁은 세상,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도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날선 칼을 좀 무디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재단의 송보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 스스로 더 많이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이 사람들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홍보팀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학번이 공산. 제가 듣기로는 00년대 이후로 학번 대학생 중에 감옥을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감옥을 갔다 오셨다고. 지금 또 언론 보시기에 또 이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들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 유혹 경험이 있다고 들었죠.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마전이고요. 그거 되게 마전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감옥은 아니고요. 그냥 저기 경찰서에 치장이 있다고 온 건데 저는 대학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놀란 게 제가 뭐 숨길 건 없어요. 제가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딱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집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딱 모여오고 정말 비슷한 길을 가고 싶어서 정해져 있는 뻔한 길을 가고 싶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싫고 일단 그렇게 잘 사는 집 아이들과 제가 너무 어울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 좀 꾸질꾸질한 운동권 선배들 이렇게 어울려 놀면서 집회를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 왜냐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게 더 공부보다 재밌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네, 엄마는 직접. 평택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한참 대출이 2004년 집회를 누가 잘리게 만들어요. 집회를 많이 할 때였어요. 저는 평택에 가서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때 딱 대출이 집회를 딱 갔는데 그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가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무조건 다 잡혀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를 되게 망설이다가 무섭잖아요. 갔어요. 가서 선후배들이 많이 잡혀먹었고 저희 여자들은 그 대출 분교가 있었거든요. 대출 분교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았었는데 여러 가지 국가 폭력을 경험을 했어요. 제 문 앞에서 들어온 정령이 저 또래의 남자애를 정말 이렇게 눕혀놓고 위에서 이렇게 막 엄청 얼굴을 이렇게 정말 하더라고요. 그때가 노무현 시절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실 안에 있어요. 3층에 있었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그 포클레인 굴삭기로 부시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있나? 정말 극한의 공포를 좀 공권력을 경험했어요. 제대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잡혀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3일 지냈던 그런. 저는 감옥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 되게 미미하고요. 이게 마전이 돼가지고. 찜질방에서의 감옥.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저는 처음에 어찌 보면은 그 이념에 확 경도돼가지고 그래 이런 주한미군 몰아내자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거기 가서 많이 느꼈던 거는 그 사람 대추리에 살던 주민들 여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한 개도 이념이 아닌데요.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이고 그거를 뺏기기 싫어서 이 땅 자신들이 손쉽게 빼가면서 살아왔고 갖고 온 땅을 뺏기가 싫은 거죠. 그거를 많이 느끼면서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많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대학생 시절부터. 그런 문제의식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연한 반항식.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대구. 아. 저 원화였고. 저 경북역. 우리 학교 출신인가 해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알다시피 1부 행사가 2시간이에요. 짧아요. 3분의 3시간인데 2시간이라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한 번씩 소감을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동학 수장부터 질문을 하신 분은 좀 짧게 얘기하시고 질문 안 한 사람은 소감 좀 길게 얘기해주고 소감이나 질문 대신 답변을 다 모아서 한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세대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가요? 저는 공일이에요. 네, 제가 맞아요. 네, 네. 아무튼 이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저하고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은 좀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시간이 배운가 이거 하셨어요?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도 같이 뭔가 이 사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그러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성적이 네. 저는 솔직히 MBC 그런 기자분을 처음 만났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뭐 언론에 대해서 거기 현실로 들어가 보지 못했고 뭐 언론 기자분들의 그런 생각도 못 들어봤어요.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기사는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여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데 그런 언론에서 어떤 기자의 그런 올바르고 그런 글을 쓸 수 없는 언론 MBC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예
하여튼 제가 솔직히 조금 말하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많은 거 또 빌드 기차라든가 언론인들의 그런 성인들의 그런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점점 올라가서 그런 것도 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기사 보면서 되게 왜 좀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의문도 풀렸고 네, 정말 많은 걸 감사합니다.